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43번부터 공부할 텐데, 43번부터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43번부터 50번까지 해서 8문제가 리스크 관리인데, 리스크 관리는 조금 난이도가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시자고요. 자, 일단 43번 바로 문제에 들어가서 보죠. 역사적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바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 놓은 건데, 그 바라고 하는 거, VAR이라고 하는 바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부분가치평가법과 완전가치평가법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부분가치평가법의 대표적인 게 델타 노말 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델타 분석법이라고 그러고, 완전가치평가법의 경우에 여기처럼 역사적 시뮬레이션이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검증, 스트레스 검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예요.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해설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해설이 여기 있어요. 해설을 보시면, 바의 측정 방법이 있어요.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냥. 그래서 부분가치평가법의 경우에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 없다. 완전 가치평가법의 경우에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하다. 그리고 종류는 델타 노말바 또는 델타 분석법이 부분가치평가법이고, 그 다음에 델타 분석법의 경우에 거기다 공투에 써놓으세요. 모수적 가정이 필요해요. 모수적 방법이에요. 모수. 거기다 써놓으세요. 모수적 방법이에요. 모수. 그래서 모수적 방법은 여기 뭐야? 분산, 공분산 이런 게 필요한 게 모수적 방법이에요. 뭔지 몰라도 모수적 방법이 그게 부분가치평가법이고 델타 분석법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역사적 시뮬레이션이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스트레스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모수적 가정을 하지 않아요. 즉 분산이나 공분산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표에 있는 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리가 먼 것 골라봅니다. 완전가치평가법 맞죠? 두 번째,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의 위험 요인의 변동을 향후에 나타날 변동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거예요. 과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분산, 공분산 등 모수에 대한 추정을 요구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모수적 가정 안 한다고.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4번 옵션과 같은 비선형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과 같은 비선형 수익 구조는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엎어놓은 표준 편차, 그러니까 그 정규 분포에 집어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 가정, 모수적 가정을 하는 델타 분석법의 델타 노말 바 가지고는 이 옵션과 같은 비선형 구조의 손익 구조를 가진 그 상품에 대해서는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옵션과 같은 비선형 수익 구조를 가진 상품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런 역사적 시뮬레이션이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44번 봅니다. 델타 노말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고릅니다. 그러니까 델타 노말 분석법이 델타 분석법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델타 노말 분석법이다. 그러면 이게 부분가치평가법이다. 조금 전에 봤죠?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각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가격 모형 요구하지 않는다. 금방 봤죠? 가격 모형이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산출한 바와 동일하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말도 안 돼요. 아니, 바가 동일할 것 같으면 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있고 델타 노말 바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신뢰도를 높게 할수록 바는 높게 측정되는 겁니다. 맞죠? 4번 델타 리스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리스크만 고려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델타 분석법이에요. 델타 노말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마까지 고려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델타만 되게 고려하죠. 그래서 델타 리스크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45번 봅니다. 이제 45번부터 계산 문제가 나오네요. 자, 5년 만기 국채를 200억 원 보유한 경우 이 국채 만기 수익률의 증감이 1일 기준 표준 편차, 일단 표준 편차 나왔어요. 1%고요. 수정 듀레이션 2년이고요. 99% 신뢰 수준에서의 하루짜리 바 얼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V, R, 제시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리고 시그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제시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신뢰상수를 제시라고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 그 다음에
그 수정 듀레이션을 주면 수정 듀레이션 이렇게 modified duration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권의 경우에 듀레이션 주고요. 수정 듀레이션 주고 그다음에 주식의 경우에 베타를 줄 수 있고요. 옵션의 경우에 델타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 자산별로 다른 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냥 이 산식에다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서 V는 자산 가치니까 자 지금 노출 금액이 200억 원이잖아요. 국채 200억 원. 200억 곱하기 신뢰상수가 얼마냐면 2.33 곱하기 시그마 얼마냐면 표준 편차잖아요. 1% 0.01 곱하기 수정 듀레이션 2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기 땅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산기만 두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가 얼마 나온대요? 계산기 얼마 나온대요? 요거 나온답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이런 문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계산기 그냥 때려가지고 여기 시험 보실 때 그 시험지 공터에다가 그 볼펜으로 적고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그냥 바로 답을 내야 됩니다. 자, 46번 봅니다. 99% 신뢰도의 하루짜리 바가 6.99억이에요. 근데 요걸 이제 95% 신뢰도 4일짜리 바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단서에다가 뭐 신뢰상수 이렇게 1.65, 99는 2.33 이렇게 줬어요. 물론 이걸 안 줘도 95% 신뢰 수준의 신뢰상수가 1.65고 99%는 2.33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99% 신뢰 수준에서의 하루짜리 바가 6.99라고 그랬죠. 6.99에서 이걸 뭘로 바꾼다? 95짜리로 바꾼다는 거죠. 4일짜리로 바꾸니까 95짜리로 바꾸려면 지금 현재 있는 게 2.33인데 이걸 1.65로 바꾼다는 거고 그 다음에 4일짜리 지금 현재 하루인데 4일짜리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일짜리로 바꿀 때는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래서 이건 분모가 1인 거는 뭐 1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땅 두드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답이 얼마랍니까? 요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리느냐. 그냥 6.99 곱하기 2.33분의 1.65 곱하기 루트 4 이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신뢰도를 어떻게 신뢰 수준을 변경할 때 또는 날짜를 변경할 때 어떻게 숫자를 처리하느냐 하는 게 아마 해설에 있죠.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에 있으니까 거기 보세요. 신뢰도 변경은 95에서 99%로 또는 99에서 95%로 그 다음에 보유기간 변경과 관련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여기 역시 전혀 망설임 없이 그냥 전혀 이런 거는 망설이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그냥 끝장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계산 문제 그 탈을 뒤집어 썼지만 사실은 계산 문제 치고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계산 문제 같은 게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 EVA 같은 거 찾는 거 있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계산 문제를 뒤집어 썼지만 실제로는 그건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계산이지만 이해를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산식만 알고 계시면 바로 풀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오히려 쉬운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47번 스트레스 검증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이 스트레스 검증법은 요거 계속 이어지는 맥락인데 우리 첫 문제 있잖아요. 첫 문제에서 우리가 그 바의 측정 방법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가치평가법, 부분가치평가법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모수적 가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그다음에 종류는 뭐 부분가치평가법이다 그러면 델타 분석법이 있고, 그다음에 완전가치평가법이다 그러면 여기처럼 스트레스 검증법,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역사적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별 수 없이. 자, 그러면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적절한 거,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부분가치평가법 아니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검증법은 완전가치평가법이에요. 두 번째, 과거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과거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건 역사적 시뮬레이션이고 지금 이 문제는 스트레스 검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검증법의 경우엔 과거 데이터가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의 설정이 바뀌어도 일관된 결과를 낸다라는데 이거 틀렸죠. 시나리오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의 측정치도 달라진다. 4번 포트폴리오가 단 하나의 리스크 요소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하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검증법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상황에 특별한 어떤 요소가 바뀌었을 때 이때 이제 손실이 얼마나 나느냐, 손실이 얼마나 증폭되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리스크 요소에 의해서 리스크가 거기에 의존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4번이 답입니다. 자, 48번 봅니다. 이것도 계산 문제인데 레이락 문제네요. 그래서 뭐 리스크 어드저스트 이게 이제 위험 조정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리턴 온 캐피탈 이렇게 얘기하니까 위험에 의해서 조정된 뭐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그냥 레이락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더 골치 아파요. 그냥 레이락이라고 그냥 하죠. 그래서 요거는 요 포트폴리오들의 투자 결과를 레이락으로 측정하는 경우에 투자 결과가 가장 우수한 게 뭐냐 이런 거 보는 건데 레이락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순수익을 바로 나눠서 바 한 단위당 수익이 얼마냐 요 비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원에 대해서 순수익률이 3%면 100억 투자해서 3억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얘는 100억 투자해서 4억 벌었다는 얘기고 얘는 100억 투자해서 6억 벌었다는 얘기고 얘는 100억 투자해서 7억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부담했느냐 그때 위험 지표로 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2억 분의 3억 이렇게 하면 1.5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억 분의 4억 그러면 1.33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억 분의 6억 그러면 2 나오겠죠. 그 다음에 4억 분의 7억 그러면 4분의 7이 어떻게 돼요? 4분의 7이 1.75 이렇게 되죠. 1.75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답일 거란 말이에요. C가.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렵습니까? 개념을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이게 계산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령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 문제다라는 거 유형을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48번 문제 이렇게 해서 해결하고요. 그 다음 문제 보죠. 다음 중 부도 모형에서 신용 리스크 측정 시 필요하지 않은 변수는 뭐냐. 이 부도 모형에서 결국 예상 손실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예요. 부도 모형은. 그래서 요건 뭐냐면 PD 또는 우리 책에서는 이게 PD라고 안 하고 P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도 확률이에요. 부도 확률 곱하기 EAD 곱하기 LG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요때 P는 뭐예요? Probability of Default. 그러니까 부도율이에요. 부도 확률. P가 우리 교재에서는 P라고 돼 있는데 원래 다른 교재에서는 PD라고 돼 있어요.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 확률, 부도율, 응? 부도 확률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EAD, Exposure at Default, 위험 노출 금액. 신용 리스크 노출 금액이라고도 우리 교재에서는 돼 있는데 위험 노출 금액이 어쨌든 투자한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LGD는 Loss Given Default예요. 그러니까 부도시의 손실률. 그래서 이 손실률을 주는데 이 Loss Given Default 이 손실률을 주는 게 아니라 회수율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회수율을 주면 이래서 회수율을 빼서 손실률을 이렇게 구해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세 가지. 부도 확률, 부도율, 그 다음에 위험 노출 금액, 그 다음에 뭐냐면 손실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위험 노출 금액이 이거죠. 그 다음에 손실률 요거죠. 부도율 요거잖아요. 이게 P, 그 다음에 LGD, 여기 뭐야? EAD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없잖아요. 이건. 신용등급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신용등급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2번이 답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것도 이렇게 이걸 이제 대응을 해보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되겠고요. 50번 봅니다. 50번이 이게 리스크 관리의 마지막 문제일 거예요. 자, 신용손실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고릅니다. 신용 리스크는 신용손실 분포로부터 예상외 손실로 정의 된다.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예상 손실은 뭡니까, 그러면? 예상 손실은 예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적립금 같은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2번 예상 손실은 비용으로 인식하여 그렇죠. 대손충당금, 적립금 같은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2번 맞고. 3번 신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양으로 꼬리가 두터운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 평균과 분산을 이용한 모수적 방법으로 측정이 안 돼요.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 분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정규 분포 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분포 고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 여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두꺼워. 여긴 두껍고 여긴 꼬리가 얇고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분산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이 평균과 여기 분산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분산 이용해 가지고 추정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뭐냐면 퍼센타일을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퍼센타일은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평균과 분산을 이용한 모수적 가정을 할 수가 없다. 모수적 방법으로 추정 안 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0번 보고요. 자, 51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51번부터 직무윤리니 해가지고 법규 쫙 나와요. 그러니까 직무윤리부터 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협회 규정까지 69번인가까지 쭉 해가지고 한 20문제 가까이 한 19문제 정도가 뭐 전부 다 법규와 관련되는 거예요. 직무윤리니 법규니 다 비슷하게.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수업할 때 계속 해가지고 시간 많이 끌고 막 했거든요. 계속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모의고사 해설 같은 거 하면서 시간을 여기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암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 딱딱 찍어가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수업을 할 때 딱딱 찍어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암기하고 그리고 이게 또 방대해요. 그래서 다 암기는 못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출제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익혀나가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51번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는 6대 판매 원칙이 적용된다. 이 중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뭐냐 하는 건데 이게 부당권유 행위 금지예요. 4번이 답이고 사실은 적정성 원칙이나 아니면 적합성이나 아니면 설명 의무나 이런 거는 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 설명 의무, 적합성, 적정성 원칙 이런 거는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만 적용돼요. 전문 금융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전문 금융 소비자나 일반 금융 소비자 둘 다 모두 공통되게 적용되는 건 뭐냐면 부당 권유는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일반이든 전문이든 똑같아.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